사회를 보기 위해 저녁 방송이 나왔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이 여러분 갑자기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너아라 TV 메인 채널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측으로. 그래서 너아라 TV 서브 채널로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서브 채널까지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아라 TV 2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000여 분이나 빨리 이렇게 찾아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주변에 메시지를 빨리빨리 넘겨주셔서 공유해 주셔서 너아라 TV 2 채널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공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도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김병호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영적 핍박이 와서 이렇게 채널이 또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벌써 1,500명이 어떻게 또 찾아오셨는데 대단한 능력자들이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섭리와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위로의 은총이 이 밤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먼저 썸네일부터 띄어서 오늘은 어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빨리빨리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손가락 선교를 통해 저녁 방송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십시오. 이게 66대회 앞두고 엄청난 사실 공격입니다. 썸네일 좀 올려주세요. 전광훈 목사 빅데이터 분석해본 결과 대박이다라는 주제인데요. 요 내용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 광화문에서 대충돌이 일어난다. 민주노총 집회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제가 기사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으니까요.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이죠? 맞습니다. 예. 내일 오후 4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회가 있는데 이번에도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아주 대대적인 지금 벌써 경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우리 공권력과 민노총 불법 집회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이번 집회를 허락지 않은 불법 집회인데 불법자들과 이제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 간의 대충돌입니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JTBC 엄청난 적자다. 결국 매각하나라는 오늘 조우석 대표님의 아주 예리한 분석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주셨는데요. 그 영상 저희가 이따가 또 함께 보면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석도 좀 해설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윤 대통령 그리고 전광훈 목사 총선 200석 승리 가능하다. 이게 또 오늘 기사로 나온 게 있거든요. 굉장히 희망적이면서 예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잠시 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66대회 앞두고 엄청난 공격 받았다. 오늘 일어났던 채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하기에 앞서서 자유마을 현재 3,506개 자유마을 조직의 모든 분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자유마을 이 서명 받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안성시에서 길 가시던 분들이 이렇게 서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0분을 설득한 결과 서명을 해주셨고요. 어떤 분들은 한 번에 2명이 이렇게 서명을 해주시고 안성시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서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안성시 자유마을 파이팅! 서명
안 하면 안 보내준다고요? 야, 이 젊은 분들도 서명에 동참해 주겠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 쳐주세요. 네, 안산 주님의 교회 자유마을 가입 영상. 생명 밑에 내 눈먼자 광명 찾아 놀라운 손길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나에게 안산 주님의 교회 자유마을 가입 오늘이에요. 5월 30일. 찬양해요 주님의 힘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올려주셨네요. 아주 그 놀라운 주 손길로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새 생명 네, 각 채널에서 수고하신다고 여러분 박수 올려주십시오. 짝짝짝짝짝 박수 화이팅. 주님의 말씀 6월 6일 광화문에서 모여야지요. 전광훈 목사님 힘내세요. 전광훈 목사님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편집을 또 아기자기하게 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도 3,506개 자유마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조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우리 자유마을 모든 조직의 총력을 다하시는 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북구 식구들도 제가 우리 삼각산 교회가 있는 우리 강북구에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인데도 우리 강북구 식구들이 열심히 노상에서 또 이제 그 포스트를 정해놓고 또 우리 교회 앞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식사 대접하러 가는 것도 참 부담스럽다.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너무 열심히들 하는데 함께 못하고 밥을 먹으러 간다는 게 참 미안스럽다 할 정도로 지금 우리 마을만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전국의 3,506개 마을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마 2개 영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저 안성에서 하나, 또 주님의 교회 또 하나인데 많이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편집을 잘 못하시면 그냥 여기 방송국으로 좀 보내주시면 여기서 편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젊은 사람들에게 요거 편집 좀 해달라. 한 사진을 한 10장이라고 너무 적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한 20장 정도 찍어서 그대로 주면 요즘에는 휴대폰 안에서 음악도 넣고 이렇게 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걸 젊은 세대들은 잘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너하라 방송으로 오늘 많이 보내주시면 같이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이고 또 오늘도 1, 2, 3등 역시 저 마석 수동면 그다음에 평리동 몇 군데 정해진 곳이 앞장서 지금 3,000명을 뛰어넘고 있는데 10명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10명, 100명도 엄청난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상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더위가 봄이 맞춰지고 내일이면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 더위에도 거의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조심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실에서 지금 자유마을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주시면 자유마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막 벌써 3,000명, 4,000명 이상 조직된 마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잠깐만 화면 맨 위에 한번 올려주시면 맨 위로 가서 전환해 주세요. 보시면 5월 한 달 동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마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출석 체크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1일부터 30일까지 출석 체크를 잘 해주시면 저희가 이것도 포인트를 드려서 광화문 온에서 여러분 또 필요한 생필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거의 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 지급해 드리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도 하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이벤트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순위를 한번 볼까요? 요즘 요 순위 때문에 마을별 가입 탑 10 때문에 목사님 요즘에 그 자유마을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클릭 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아요 이제 상동이 네네. 3위였는데요. 예. 1위로 갔습니다. 예. 이야. 화도읍 수동면이 1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3위로 갔는데 예. 저 수동면 같은 경우는 면 전체가 네. 9,500명입니다. 인구가 9,500명.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런데 어마어마하겠네. 2,800명이니까 네. 3분의 1이 예, 맞습니다. 자유마을에 가입했으니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또 나이 드신 아주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밖에 출입도 못하고 집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 수동 같은 면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3,000명 가까이 했는지 또 도심지 어려운데 이 평리삼동 네. 대구의 평리삼동 같은 경우 굉장히 도심지인데도 이제 4,000명 가까이 가고 이제 4,000명을 훌쩍 뛰어넘은 저 상동 부천의 상동 상동 계단. 1위입니다. 1위. 상동은 완전히 아파트 단지죠. 네네. 여기 근데 누가 하는 어떤 마을에 있느냐 어떤 농촌이냐 어촌이냐 아파트 주택이냐 관계없이 네네. 그 지역에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열심히 뛰고 있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1, 2, 3위가 네. 여기 아주 부동의 1, 2, 3위로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평리 삼동 그리고 상동 이 두 군데 지역을 촬영을 마쳤거든요, 목사님. 제가 직접 예. 찾아가서. 근데 이 상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동 대표분이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아 남자분이네요. 예, 남자분이십니다. 예. 이 안수 아이고, 집사님께서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서명을 받으셨냐면 각 주요 구간마다 뭐 사거리면 사거리, 큰 마트면 마트 그 안에서 일주일 혹은 한 달씩 어떤 통계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이쪽은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이쪽은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얼마가 있고 이런 데이터 통계치를 두세 달 동안 쫙 낸 다음에 전략적으로 서명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분석가시더라고요. 확실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서 이게 다 전략이 있으시구나. 막무가내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민과 전술,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서명을 받으시니까 확실히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가 오픈할 테니까요. 저기 누가 댓글에다가 화도가 큽니다 이렇게 썼는데 저거 화도가 아니고 네. 화도 수동 면을 얘기합니다. 예, 화도 마속에서 예. 고개를 하나 넘어서 가도 끝이 없는 수동면. 예. 맞습니다. 화도 수동 그 마을입니다. 저희가 마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방금 전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왜 너아라 TV 메인 채널에서 방송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캡처해서 올려드린 그 중에 하나 큰 거, 작은 거는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예, 이것만 좀 올려주세요.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너아라 TV 저녁 예배 방송이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경고받은 건가 하고 바로 스튜디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까 너아라 TV에 들어가 보니까 요렇게 유튜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고받은 영상은 특별 인터뷰라고 해서 난파 간첩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전광훈 목사님과 난파 간첩 어르신이 주일 예배 때 특별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그게 뭐가 어떻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1회 경고를 받아서 일주일 정지가 되었고 영상은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지금 와서 저희가 항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풀리냐면 6월 6일 광화문 국민대회가 다 끝난 저녁 시간대에 풀립니다. 항소를 했을 때도 예, 항소가 받아져도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뭐 내일이라도 풀릴 수 풀리는데. 있는데요. 근데 항소가 10번 신청을 하면 한 번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님 제가 보면서 이렇게 경고가 나오자마자 너아라 서브 채널까지 함께 1시간 뒤에 한 30분 뒤에 같이 경고가 또 날라왔거든요.
다른 영상으로 인해서. 근데 보면서 야 이게 66 대회를 앞두고 진짜로 전략적으로 공격해오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제가 강하게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메인 채널과 서브 채널로 가장 많이 들어오셨던 그 채널, 그러니까 4월 29일 때도 그러더니 저희가 큰 집회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렇게 메인 채널이 자꾸 경고를 당하고 있는 게 과연 우연이냐, 이게 과연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냐, 그것도 메인 채널과 서브 채널 이 두 채널이 이렇게 된 게 과연 이게 우연이냐라는 생각을 이게 합리적 의심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실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이제 모르고 계시다가 조나단 목사님께서도 제가 이 내용을 이제 그 자료 정보방에 올려드렸는데 깜짝 놀라셔갖고 전화가 오셨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조나단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목사님 저기다 아주 써놓기는 네네. 아주 점잖게 써놨는데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콘텐츠를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네, 목사님, 근데 97세 할아버지께서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커뮤니티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할아버지가 말하는 게 뭐 안전에 위험한 콘텐츠, 커뮤니티 안전에 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할아버지가 살아온 날들을 이제 일상을 그대로 가감 없이 맞습니다. 예. 표현하고 계시는데 뭐 그 할아버지가 무슨 강력한 무슨 정부를 비판했거나 아니면 무슨 욕설을 퍼붓거나 누구를 공격했거나 그런 거 아닌데 맞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호남 사투리 섞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예. 말도 뭐 제대로 어찌 보면 깔끔하지도 않으시고 더듬더듬 하시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콘텐츠 이거 그 밑에 뭐예요? 다음에 나올 2단계에서 내 콘텐츠 및 정책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뭘 어떻게 됐다는 건지 네네. 뭐가 문제인지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항소를 원할 경우 컨텐츠를 기꺼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영상이 거의 50분짜리인데 저희가 이게 참 웃긴 게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보내면 50분짜리 영상을 다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검토했다고 답변 돌아올 때 5분도 안 돼서 돌아옵니다. 목사님 이게 항소를 넣으면 영상을 50분짜리를 보고 검토를 한 후에 연락을 줘야 될 텐데 항소를 넣으면 5분도 안 돼서 이건 경고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날라오니 당최 이게 뭐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위반이 됐고 어떤 말이 문제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조심해서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 이런 것 없이 벌써 21일 영상이니까 오늘이 5월 30일이지 않습니까? 9일 전 영상을 66대회 전 딱 그 집회 때 송출하지 못하도록 한 열흘을 기다렸다가 요 시점에서 딱 경고를 매겨서 가장 크고 지금 중요한 핵심 집회를 방해하는 구도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게 이게 우연이겠느냐. 내가 이야기는 사람들이 저걸 영상을 들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자체에서 아마 검색 기능이 있어서 네네. 어떤 옛날 같으면 우리가 뭐 코로나 네네. 이 말을 하면 그 단어를 얘가 컴퓨터가 검색을 해서 아마 알고리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할아버지의 발음도 정확하지 않으신데 맞습니다. 컴퓨터가 뭘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컴퓨터가 하는 어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단어를 그런데 뭐 5분 보고서 50분짜리를 뭐 5분 보고 다 봤다 그러면 의도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아주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애국 우파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상도 그 당시 한 10만 건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신 영상인데 그래서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이 영상을 신고를 하고 구글 코리아에서 이렇게 요 시점에 이렇게 지금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게 참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왜 너아라 TV에서 송출을 안 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주변에다가 공유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목사님 근데 좌파 또 유튜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좌파 유튜브 채널은 경고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꼭 경고 받으면 우파 유튜브 채널만 이렇게 경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나 전광훈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유튜브들도 아주 그걸 업으로 삼고 문제를 삼아서 인기를 끄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 세력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과시함으로써 오히려 유튜브와 먹고 사는 어떤 기능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런 인생들은 경고를 안 하고 정상적인 방송을 하고 그것도 예배 중에 잘못하면 이거는 예배 중에서 간증한 그 내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 영상 자체가 예배 가운데 있었던 거죠. 물론 그날 예배가 오후 4시까지인가 맞습니다. 이렇게 예. 굉장히 길게 했죠. 맞습니다. 예배 중에 있었던 일인데 예. 정상적인 사고나 정상적인 이 커뮤니티의 기능이라면 예배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노타치해야 됩니다. 무슨 뭐 연설이나 정치 강연회가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애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우리가 화요일날 6월 1일 광화문 우리가 국민대회를 66 국민대회 현충 66 국민대회를 가져야 되는데 66 국민대회를 앞두고 개인장한 지금 저항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최근에 마스타 TV라고 하는 저희가 함께 협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형제 채널 마스타 TV는 아예 폭파가 됐습니다. 채널 자체가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댓글창에 올라오는 주의 길 TV도 아예 폭파가 됐습니다. 채널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오일신 TV 주옥순 권사님의 아들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 오일신 TV도 일주일 경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66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는 채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혹은 2주일 심한 경우엔 채널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광화문 자유애국 세력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고난 극복 TV도 경고를 지금 받으셨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그것도 똑같은 영상들로 경고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특정 다수의 영상들로 이 채널은 이걸로, 이 채널은 이걸로, 이 채널은 이걸로 엄청난 지금 뭐 경고장들이 지금 뭐 하늘의 검 TV님 같은 방송 소리가 안 나와요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소리가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마 본인의 핸드폰에 볼륨을 좀 높여보세요. 맞습니다. 고난극복 TV도 또 이렇게 뭐 정지는 아니고 네, 경고를 받으셨네요. 고난극복을 잘 해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들려요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너아라 TV 서브 채널 그리고 너아라 TV 메인 채널이 지금 정지가 됐는데 너아라 TV 2 채널이 이렇게 찾아서 벌써 4,000분 정도가 들어와 주셨습니다. 너아라 TV 2도 지금 검색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너아라 TV 검색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해야 상단에 이제 뜹니다. 검색을 해도.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 여러분 너아라 TV 2를 열심히 검색을 해주시면 너아라 TV 2를 쳤을 때 채널이 맨 위로 뜨게 돼 있거든요. 지금 너아라 TV 2로 나가는 거죠. 2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저 기능을 잘 몰라서 나가셔도 좋으니 잠깐 나갔다 들어오더라도 너아라 TV 2를 검색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고 많이 옆에다가 좀 친구들에게 좀 퍼날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영환 TV 커뮤니티에다가도 클릭만 하시면 바로 지금 이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에 다 올라가 있어요. 뭐 대한TV, 그래서 세바TV 여러 협력 채널에 커뮤니티에다가 이 글을 다 올려놨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너아라 TV 2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 노은의 TV도 네네. 누가 운영하는지 수익을 거절당했다. 이 여러 가지 탄압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정 간첩 할아버지는 97세가 되셔서 말도 떠듬떠듬 하시는데 그 어르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구글이 탄압을 한다?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고, 좌파 단체에서 좌표를 찍고 강력하게 신고를 하다 보니 이게 이러한 사태까지 번져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너아라 TV 3도 진짜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카톡에는 그 신고 기능이 있잖아요. 신고하고 나가기. 네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나가기 기능인데 유튜브에서도 신고 그걸 기능이 보고 있습니다. 예. 신고하고 나가기 기능이 있나 보죠. 예,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좌파가 아마 조직적으로 네. 지금 조직적으로 좌파가 지금 움직이는 것 같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조직적으로 움직여 주시도록 우리 애국 식구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또 기도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오프닝 기사를 몇 개 좀 준비해 왔는데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명에게 새 생명을, 하늘의 별이 된 나의 아저씨. 이 45세 된 우리 이찬호 씨 이야기인데 예. 5월 7일 날 아마 서울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아마 그 화상을 입어서 목숨을 잃으신 것 같은데 5명, 장기를 5명에게 주고서 이렇게 하늘로 떠났다고 아마 그 누이되는 분이 아마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도 또 장기 기증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요. 저 밑에 있는 사진에 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 여름의 바다에서 있는 사진인데 네. 아마 저렇게 여름의 바다에서 어떤 큰 위험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 장기를 꼭 기증을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서 이런 좋은 기사가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기사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예. 사실 저도 그 장기 기증, 제가 죽었을 때 뭐 안구라든지 뭐 이런 걸 기증하는 거에 저도 가입을 했거든요. 벌써 한 약 10여 년 전에 제가 죽고 나면 제 뭐 신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남을 살릴 수 있으면 이제 장기들을 이식하겠다라는 그 신청을 해놔서 제가 그 장기 이식하는 기증서도 제가 소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죽은 이후에 본인의 장기라든지 주요한 신체의 특정 부위들을 필요한 이들에게 이렇게 기증하려고 저기 안옥부님도 저도 20년 전에 기증서에다가 또 사인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서 참 생명이 위독하신 분들, 그리고 삶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큰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사 마지막 내용에 보면 그 장기를 이식받으신 분의 가족분이 글을 하나 써서 이렇게 더 쭉 내려가 주세요. 더 밑에 더 쭉 내려가 주세요. 네. 네, 저 굵은 글씨. 공효자님의 심장은 심장을 공효받았네요. 네. 여기 양산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뛰고 있습니다. 애긴가 봐요. 4월 5일은 공효자님의 심장이 장모님. 저희 장모님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날로 매년 추모하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진짜 저렇게 기증자를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목사님. 대기자도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심장은 이렇게 병원에서 그날 만약에 심장을 못 구하면 이제 하늘로 떠나야 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분들이 심장 장기 기증을 원하고 있거든요. 써놓고서 뭐 순서가 밀려 있으니까. 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도 가능하면 이렇게 장기 기증 서약 해 놓으시면요. 그래도 다 기증되는 건 아니고 그 가족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이 사후라도 자녀가 동의를 안 해주면 공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거든요. 네. 자녀들이 함께 동참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또 조나단 목사님 왜 안 나오셨냐 이렇게 또 막 항의성 댓글 올려주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기 써놨습니다. 눈 때문에 오늘 쉬셔요. 아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병원도 다녀왔고요. 아, 예. 치료도 하고요. 네네. 쉬는 게 또 치료입니다. 맞습니다. 예. 참. 이렇게 하루 종일 10시간, 20시간을 조그만 휴대폰을 들이다 보니까 예. 시력도 그렇지 않아도 시력 이제 그 눈 자체가 안 좋은데 네. 시력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편안히 좀 쉬면 진짜 눈이 좀 예, 쉬어줘야 조금 더 방송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하면 오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나단 목사님께서 비교적 큰 핸드폰을 쓰시는데도 그 어쨌든 핸드폰으로 보시는 거라서 이게 참 눈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좀 얼른 빨리 좀 이영환 목사님이 네네. 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빨리 조나단 목사님께서 기사를 큰 화면으로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 설치를 해주세요. 네, 빨리 좀 설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이거 저도 아이를 키운 가장으로서 기사 보면서 좀 섬뜩해가지고 목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저 중국의 후난성에서 있었던 일인데는 맞습니다. 나는 슈퍼맨이다 이러고 하고 26층 아파트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내린 4살 아이, 남자아이인데요. 예. 예, 뛰어내렸는데 나뭇가지에 떨어져서 그리고 우산을 들고 내렸는데 이 아이 몸무게가 아주 얼마 안 나가서 우산의 글자 그대로 낙하산 효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골절된 부위는 좀 있는데 예, 봉합을 했고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저기 보니까 피 흘리는 적도 있네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아이가 그래도 끝까지 우산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 겁이 나니까 아마 그걸 끝까지 붙잡고 뭔가를 잡고 있었겠죠. 본능적으로. 저 빨간 저 뭐가 비치죠. 네, 애들 예.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막 이게 애니메이션 만화를 많이 보면 맞습니다. 꼭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참. 이 만화를 보고 흉내를 낸다고. 어린 아이들이 예.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영상 말고.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TV나 영화나 이런 내용들 보면 뭐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전교조 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된다든지 자연스럽게 좌파가 되는 게 굉장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생각을 이런 기사만 봐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해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내일 이제 예고를 하겠지만은 그 2인조 무장간첩 네. 김동식 사건을 예. 내일 이제 아마 전 목사님과 스튜디오에서 하게 될 텐데 네. 그 김동식이가 90년도에 1차 난파가 돼요. 네. 체포가 된 건 95년에 체포가 됐는데 네. 그때 90년에 난파가 돼서 제주도로 들어와요. 예. 제주도 들어와서 암약하다가 이제 북으로 올라갈 때에 2명을 동반 월북시키거든요. 네. 그게 전설적 여간첩, 할머니 간첩 이선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선실이가 왜 간첩이 되고 이북으로 갔냐면 예. 제주도 밑에 있는 조그만 섬 마파도라는 섬 있죠. 네. 거기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선실이가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 그 학교 선생님에게 잘못된 좌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훗날 물론 4.3 사건 때 자기 남동생이 희생당한 것도 있지만은 초등학교 때 자기가 배웠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좌파가 됐고 간첩으로 우리나라 남쪽에 30년을 간첩으로 활약을 했어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그리고 북한으로 네.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이 이선실이라고 하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서열 12위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서열 19위라는 사람도 있고 20위라는 경우도 있고 네. 뭐 19, 17위라는 경우도 있고 22위라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굉장히 난로가 좋습니다. 예. 초라해졌습니다. 어. 북한에 올라가서 예. 영웅직을 받았는데 네. 훗날 이제 그 간첩으로 몰려요. 그래서 북한에 올라가서. 예, 처형을 당합니다. 김정은 때, 김정일 때, 김일성 때 간첩으로 내려왔는데 네. 김정일 때 결국은 이제 숙청당합니다. 훗날 다시 또 복권이 돼서 지금은 평양 열사등에 이렇게 안장이 돼 있어요. 이야, 참. 그 어릴 때 그 제주도 마파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좌파 교육 받은 것이
자기를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래서 어릴 때 저렇게 애니메이션을 본다든지 만화를 본다든지 소설 본다 이런 거 선생님의 교육 또 보고 드는 거 이게 굉장한 교육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어릴 때 듣는 교육은 돌에다가 비석처럼 글을 새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사람이 커서 듣는 교육은 물 위에다가 글을 새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릴 때 듣는 그 교육 자체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진짜 이게 신비에 새겨지듯이 생명처럼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파 교육, 전교조 교육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린 심령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빨리 진짜 내년에 총선 200석 승리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전면적으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자유마을 3,506개의 자유마을을 신속하게 조직화하고 이 조직된 각 마을별로 조직된 이 팀들이 총선에서 200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조직화와 교육을 통해 총선 200석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1년 동안 목숨 걸고 함께 달려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4천 명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4,500분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속도로 하면 5천 명이 못 넘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 평소보다 한 2천 명이 또 네네. 이렇게 헤매고 다니시네요. 속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카톡으로 공유,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X간내 한국법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네네. 재판장에게 욕설 한마디 때문에 네. 욕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욕 한 번 하면 어떻게 되냐. 법정 모욕죄 징역 4년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마약 혐의로 네, 2번 네. 감옥 갔는데 이야. 두 번째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네. 왜 나 자수했는데 이거 뭐같이 X같이 1년 자수했는데도 왜 1년 2년이냐 1년 2개월이냐 네네. 그래서 욕 한 번 해서 4개월 추가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정 모욕죄잖아요. 목사님. 네, 법정 모욕죄예요. 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법정 모욕죄가 굉장히 강력하게 엄벌에 처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 의정부 지원에서 예. 강력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좀 이제 본론격으로 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네. 경찰 MBC 기자에게 기자 본사까지 압수수색 나선 한동훈 법무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다음 기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네. 예. MBC 과잉 표적 수사. 과잉 무슨 과잉입니까? 표적 수사 언론 단체들 부당한 언론 탄압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런 얘기 가지고 MBC가 한번 난리쳤던 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표적 수사다. 이제 MBC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 아니고 네.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네네. 그때 나왔던 서류가 네네. 밖으로 유출됐는데 네네. 이 기자 MBC 기자가 거기에 그 역할을 했지 않았나 해서 네네. 당연히 사무실 MBC가 자기 사무실이면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해야죠. 네. 과잉 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MBC를 보복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MBC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네. 기자 개인 사무실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참, 근데 목사님 이게 제가 보니까 언론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본인들 입맛에 맞게끔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선동된 여론을 통해서 본인의 입맛에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이 언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국민의 알 권리보다 본인들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주입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사실상 국민들의 언론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고 하는 거 지금 MBC나 JTBC, SBS, KBS 모든 공영방송
또는 이 거대 방송들이 언론의 역할을 정직한 언론, 사실을 방송하는 거 이런 거에 벗어나서 왜곡된 방송을 하고 이것이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걸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요. 네, 맞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게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뭐 마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자기는 확인도 안 해보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 그냥 들은 얘기 가지고 들은 걸 사실도 믿고 특히 우리 근현대사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공부도 안 하고 배운 적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그런 않습니다. 편향된 언론에서 들은 얘기 요걸 가지고 그대로 자기 이념과 신념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분은 이게 좀 조용히 집에서 자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민이 엄마는 감옥 보내놓고 유튜브 철없다 일침 날린 조기숙 그 이화대학교 교수고요. 예. 노무현 정부 때 홍보 비서관 수석했죠. 예. 분인데 이게 조민에게 일침을 가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 조민이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네. 벌써 뭐 8만 명인가가 됐다고 그래요. 구독자가 지금은 12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쏠림 현상들이 네네. 저 철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아주 엄청난 불효죠. 부는 뭐 내버려 두고 부는 여기 지금 또 부도 철이 없는 아버지니까. 자 다른 건 관두들 엄마가 네. 딸을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예, 학력 맞습니다. 위조한다든지 딸 때문에. 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징역 4년을 지금 살고 24년 내년도에 말기 출소하는데 엄마가 감옥 갔으면 딸이라도 참 자숙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야지. 조민이 뒤에 이제 또 기사가 있겠지만은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어머니가 감옥 가 있는데 그렇게 행복합니까? 의사까지 됐다고 하면서 대학원까지 나왔다는데 철이 없어도 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건 이념이 잘못 병들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너무 이 좌파들은요 뻔뻔스럽고 철면피하고 납반대기가 너무 두꺼운 거죠. 야,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 기사를 보면서 HJ님께서 조민이 내년에 비례대표 욕심 있구나라고 올려주셨는데 진짜 그것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기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 다음 기사입니다. 조민 유튜브 개설 5일 만에 구독자 8만 그리고 첫 번째 영상 찍고 나서 한 12만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이대로 총선 출마까지 가느냐라는 건데 좀 더 클로즈업을 해서 그 밑에 작은 글씨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 유튜브 개설 5일 만에 8만 정치권에선 출마 가능성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조국 출마 최초 전망한 평론가의 간접적으로 언급 말아달라 요청도 조민 이번 주말께인 구독자 10만 실버 버튼 획득 가능성 민주의원들 득보다 실큰데 조국 당원도 아닌 것으로 알아.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김남국 사태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조국을 자꾸 묻히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서는 막 손을 그으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들도 지금 조민이나 조국이 어떠한 존재인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다. 우리 강화문 애국운동이 네. 우리가 작년 10월 9일 정말 대단한 때는 겁니다. 엄청난 이런 일이 있었죠. 예. 물론 그거는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강화문 애국 세력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또 한면에는 저 조국이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굉장했었던 겁니다. 전국 대학교들도 막 일어나고 난리 이게 났었죠. 같이 이렇게 붙어서 폭발했습니다. 시너지가 일어났고 강력한 10월 혁명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이걸 아마 민주당에서는 알기 때문에 네. 물론 조민이 저렇게 나오면 아주 그 열성 민주당 그 개딸들은 개딸이나 개할머니들 개딸이라서 나는 또 유심히 봤더니 개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아마 밀 거예요.
맞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편이야? 이거 밀자! 막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벌써 구독자가 12만 명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뒤에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법을 어기면서 자기 딸에게 유익을 가져다줘서 그 부인이 지금 감옥에 가서 형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지지를 해주고 있는 저런 형태가 과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상식이 무너진 집단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여러분 좌파들의 민낯이 얼마나 보세요. 이게 조민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저렇게 많은데 목사님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방송했는데요. 예. 안타까운 사연이죠. 맞습니다. 대장암을 사하기를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고백 전효옥 전 의원 좌파들이 암 걸렸다니까 좋아해. 인간이 맞냐. 참. 아무리 적이고 때로는 상대라고 할지라도요.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때로는 잘 되길 바라고 치유되길 바라야지. 예? 언제 죽냐고 그러고 벌 받았다 그러고 저주받았다. 아니 저들한테 반대 의견 내놓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훈련을 시키고 연단은 주셔요. 바른 길 가라고. 저렇게 개인의 질병을 저게 좋아하는 저런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맞습니다. 야, 어제 조나단 목사님과 김병호 목사님께서 이 기사를 다뤄주셔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어제 안 그래도 그 기사 보고 전효옥 의원님 위해서 대표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실시간 채팅창으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접해 들으면 이것이 이념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격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아프다고 하니까 그걸 또 좋아해서 암 걸렸다고 하니까 좋아한다. 이 인간 맞냐? 선생님 그리고 사실 전쟁터에서는 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적군이라도 부상자는 구호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 적군이라도 부상자는 치료해주고 구호하도록. 그런데 무슨 이게 정치가 무슨 전쟁도 아니고 물론 전쟁은 전쟁이죠.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좌우 간의 전쟁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절대 절망의 시간을 겪는 분에게 이런 악의적인 댓글들을 쓰고 이런 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도 사실 예전에 왜 그 심하보 목사님과 틀어졌을 때 병원 찾아갔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찾아가셔서 기도해 줬다라는 말을 조나단 목사님께서 방송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이동욱이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오지도 않고 무슨 말도 안 된다. 병원 안에는 그때 코로나여서 의사위에 만날 수가 없었다. 거짓말한다 또. 병원에 들어가고 싶었죠. 네, 맞습니다. 강원식 목사님이 직접 네네. 조영균 목사님 그때 장례가 있어서 예. 문상하고 정중하게 문상하고 돌아오는 길에 네네. 또 오는 길목이에요. 예. 은평구니까. 예.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환자 면회 안 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밖에서 목사님들이 서서 기도하고 돌아오신 것이고요. 방송국에 그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그 영상. 그 영상이 뭐 당연히 그 당시에 병원에만 확인해도 영상이 있었을 것이고 네. 아마 우리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까?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라가 할지라도요. 네. 존중할 줄도 알고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로 병원에 누워 있다라고 하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그걸 좋아하고 있다라고 거짓 선동했던 게 이동욱 쪽을 지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완전 새빨간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거짓말. 혹시 방송시 그 영상 찾았나요? 전광훈 목사님께서 강원식 목사님과 그리고 주옥순 권사님과 함께 은평구에 있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셨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주옥순 대표가 동행을 했는데 네. 우리 주옥순 권사님이 촬영을 그거 다 안 했습니다. 찍을 리가 없어요. 예.
근데 오랫동안 보관했었다는데 아마 예. 어떻게 지우셨나 모르겠지만 예. 지웠던 안 지웠던 네.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영상도 편집해서 만들어 가지고 조나단 목사님 방송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예, 보여드린 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실제 그 아무리 이 표면적으로 관계가 틀어졌어도 아프다고 할 때 함께 애국 운동에 나왔던 그걸 생각해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직접 가서 병원에 가서 친히 기도를 해 주시려고 했으나 코로나라서 환자분들이 직접 접촉할 수 없다고 하셔서 기도를 바깥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장면 자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다 찍어서 그날 날짜까지도 저희가 몇 날 어디서 찍은 영상인지 사진인지까지도 다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기도는 참. 꼭 이렇게 뭐 병실 안에 꼭 들어가서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신 건 아니고 네. 병실이 입구다 됐든 로비가 됐든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으십니다. 진심으로 맞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준 거 뭘 잘못됐다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암만 이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가도 애진간히 해야지. 애진간하게. 네네. 참.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찾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면 또 같은 기사인데 밑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모자 벗어보라고 조롱한 분들 보세요. 밑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벗어보라니까 네. 벗으셨네요. 네, 좀 줄여서. 아. 네. 전용 여사가 저 전 의원이 예. 눈매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근데 지금 병환 중에 있는데도 눈매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네. 또 이렇게 사진을 또 벗으라니까 좌파들이 네. 예? 원래 이제 이 항암을 치료하면 네네. 머리가 이제 그 빠지고. 후유증으로 머리가 많이 빠지거든요. 예, 예. 근데 뭐 머리가 많이 안 빠지셨네요. 이제 염색은 좀 안 하셨지만 뭐 아름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대장암 사기라는 게 치료 자체가 굉장히 또 힘드시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일단 수술할 가능 전이가 되지 않았으면 네네.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전이가 되면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지금은 뭐 치료 방법이 많이 나와서 네네. 이제 그 양자 치료도 있고요. 네. 또 연세대학에서 지금 하는데 일본과 뭐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이제 그 동위원소 치료가 하고 있거든요. 중위원소 치료. 네. 우리나라도 중위입자원소 치료를 이번에 연세대학에서 곧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암 환자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의 소식이고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잘 이기십시오. 예. 반드시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빨리 쾌유되시기를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이제 그 JTBC 관련돼서 오늘 조우석 대표님께서 너라 TV에서 방송하신 영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저도 곰곰이 들어봤는데, 이야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곧 이거 무너지겠구나. 배속을 좀 올려주세요. 이게 시간이 좀 없으니까 1.5배속으로 하겠습니다. 1.5배속으로 해서 소리는 나와야죠. 예 준비되면 1. 네 틀어주세요. 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언론계의 얘기입니다. 지금 언론동네에서 아주 재미있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미확인 소식이냐? 그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앙일보 JTBC의 오너인 홍석현, 홍정도 부자. 이 사진 둘이 나가는데 이 홍석현, 홍정도 부자가 요즘 소리를 얼마나 조금만 올려주세요.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그 루머 중에 하나는 JTBC가 보도국 기능을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게 아주 전혀 예상하기 힘들었던 얘기인데 보도국을 폐지하게 되면 그 방송사에서 보도 부문이 없어진다. 보도 기능을 없앤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배경에는 경영이 너무 어려운 데다가 예전에 박근혜 사기 탄핵의 주범 노릇을 홍석현이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겠다. 나 살자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도국 기자들이 난리 났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일부 유튜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도 부문을 잘라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보도 기능을 없애게 되면 종편, 즉 종합편성 방송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종편이 이제 더 이상 종편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JTBC는 예능하고 드라마만을 내보내는 TVN 같은 곳으로 한 단계 내려온다.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렇게 JTBC가 말도 아니게 위상이 찌그러드는 걸 홍석현이가 원할까? 그의 아들 홍정도가 원할까? 쉽지 않습니다.
보도 기능이라고 하는 게 홍석현, 홍정도 부자가 한국 사회에서 자기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쉽게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나도는 것 자체가 요즘 JTBC가 중앙일보가 얼마나 굉장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문, 미확인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메가톤급의 루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앞에 것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두 번째는 더합니다. 경영 압박을 견디다 못한 홍석현, 홍정도 부자가 이참에 JTBC란 방송국 전체를 매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단한 얘기인데 이게 정말로 사실로 확인된다면 언론 동네의 지형지물을 바꿀 수 있는 흥미로운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루머 역시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건 아직은 아니지만 저는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리고 근거가 아주 없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며칠 전 좌빨의 대표적인 매체가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라고 일명 미디어 오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주 저질의 좌빨 뉴스만 내보내서 미디어 오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지만 그러나 이 미디어 오늘에서 났던 보도가 어떤 JTBC의 현 상황에 대한 흥미로운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JTBC 문제가 불거진 도화선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자, 보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이걸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원들이 임금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감축까지 비상경영에 돌입한 JTBC. 이게 미디어 오늘의 보도 내용입니다. 임원들이 임금을 일부를 반납하고 비정규직은 아예 잘라내겠다라고 비상경영에 도입했다고 하는 보도입니다. 자, 이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1분기 올해 1, 4분기 매 광고 매출이 그야말로 급전직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22% 추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556억 원에서 429억 원으로 그야말로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처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3년이 넘도록 적자 행진을 거듭을 해왔기 때문에 이 눈덩이 하나는 대단히 쟤네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JTBC가 견디지 못하고 두 손을 든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코너에 몰리고 또 몰리자 자구책 일환으로 임원 임금을 반납하고 비정규직을 자르는 등 이른바 이게 깃털 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표시 안 나게 거의가 죽지 않을 정도로 하는 이런 꼼수 경영을 깃털 뽑기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에 돌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 기사를 유심히 보면은 종편 지위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라고 회사 간부가 떠들어댄 대목도 있습니다. 누가 종편 지위를 포기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왜 쟤네들이 이 말을 듣고 발끈 화를 내는 겁니까? 저는 바로 이런 JTBC를 둘러싼 비상경영 체제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진단이 나오고 와전이 되는 와중에서 보도기능 페이지 JTBC란 방송국을 궁극적으로 매각하는 그런 소문이 꼬리를 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JTBC 매각은 그 방송사가 적자 행진을 거듭한다면 저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계속 적자 행진을 거듭한다면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종편이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2011년입니다. 즉 12년 됐습니다. JTBC가 만들어진 지. 그래서 한때 손석희, 지금 사진을 보시는 손석희를 키고서 홍석현이 온갖 장난을 다 쳤던 게 바로 그 JTBC인데 시간이 지난 지금 저들이 정말 코너에 몰려서 거꾸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 규정이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좀 놀라실 겁니다. 미디어 업계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JTBC가 요즘도 잘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보도 부문, 드라마 기능, 예능, 보도, 드라마, 예능 3박자 모두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우선 보도 기능만은 엉망진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석희가 빠진 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조장뉴스의 대명사 손석희가 빠진 다음에 뉴스룸이라고 하는 데서 앵커에서 하차한 뒤부터 시청률이 그야말로 급전직하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때 5%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1%대로 주저앉았습니다. 5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0%대로 가끔은 10일에 한 번씩은 떨어집니다. 0.9% 이렇게도 나옵니다. 말도 아니게 보도 부문의 영향력이 추락했다는 건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좌빨 동네 내부에서 JTBC가 차지하는 영향력도 엄청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JTBC의 이른바 신뢰도 문제 역시 썰물처럼 지금 쭉
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JTBC의 신뢰도 문제를 어떤 매체에서 보도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으로 보면 한때 40%에 가까웠던 신뢰도가 이게 굉장한 신뢰도입니다. 이게 국내 언론 중 거의 최고라고 하는 평가가 3년 전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예전 홍석희 시절에. 이게 뭐냐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좌경화가 돼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돼서 상대적으로 그 반사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JTBC가 신뢰도 1위를 먹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오른쪽 맨 끝에 추락한 걸 보십시오. 10%가 채 안 됩니다. 말도 아닌 상황이 바로 지금 JTBC의 현주소입니다. 즉 한때 JTBC는 한겨레가 했던 좌빨 노릇을 종편 동네에서 수행을 했던 게 사실인데 그리고 그걸 하면서 몸집을 불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좌빨 노릇을 JTBC에게 바톤 체인지를 했습니다. JTBC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에 MBC의 미디어 신뢰도는 엄청 올라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MBC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다만 좌빨 동네 내부에서 MBC의 위상이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즉 MBC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대접을 받고 있고 JTBC는 어부자식처럼 지금 버림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JTBC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짝 좋아지고 매출액이 뛴 것으로 보였지만 그거는 손석희를 끌어들인 더러운 야합의 효과일 뿐이다. 반짝했을 뿐 지금은 피할 수 없는 부메랑을 맞고 주저앉고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보도 부분이 그렇지만 예능과 드라마는 어떠냐? 한때 예능과 드라마에서 JTBC가 강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아닙니다. 옛날이요입니다. 예능의 경우는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형님 정도가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도 요즘 히트친 거 별로 없습니다. 매출액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별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JTBC는 지금 누적 적자만 현재까지 5천억 원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영 전반이 엉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문재인 정권 시절이 바로 JTBC의 전성기하고 겹칩니다. 그때 잠시 적자에서 벗어나고 룰루랄라 하다가 지금은 수렁에 빠졌다. 구조적 경영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끝내 JTBC 매각설까지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미디어 업계라고 하는 게 언론사라고 하는 게 한번 휘청되면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언론사가 뭡니까? 방송사가 뭡니까? 신뢰로 먹고 사는 존재인데 이게 JTBC는 사기 탄핵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도 아주 우습게 몰락할 수 있다. 말도 아닌 존재감이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교훈을 하나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이걸 홍석현, 홍정도 부자에게 확인해 주고 싶습니다. 다른 사기업과 달리 방송사 같은 언론사는 오노의 이익을 위해서 장난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걸 홍석현, 홍정도 부자가 머릿속에 입력시켜두길 바랍니다. 이번에 JTBC 매각설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사기 탄핵의 주범 홍석현 일가에게는 정말 말도 못할 시련의 계절이 찾아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치고 나갈까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JTBC를 제3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을까? JTBC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덩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그 방송국을 사들일 사람도 대한민국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홍석현, 홍정도 부자가 JTBC를 끌어안고 폭탄 터지는 상황까지 가야 되나 한번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아니면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진짜 애국자, 돈 많은 애국자가 있어서 JTBC를 사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방송, 종편을 만드는 계기일 수도 있다 하는 견해까지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현, 홍정도 부자의 대위기가 찾아왔다. JTBC가 어떻게 휘청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보자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JTBC 같은 경우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어떤 불을 지르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국민들 마음속에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사기를 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하자했다면 국민에게 물어서 할 일인데 언론에서 거짓 방송을 앞장서서 맞습니다. 그 태블릿 픽시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를 내세워서 거짓 선동 방송 결국은 지금은 다 이제 밝혀진 이야기인데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돼버렸죠.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감옥에 가고 또는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일을 앞장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참 결국에는 지금 뭐 매각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지금 거의 뭐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의 방송이었는데 지켜보면 이제 또 선명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FNL처럼 이 자유일보 같은 TV 자유일보 이런 채널들이 빨리빨리 커가지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 올바른 소식, 뉴스들이 건강한 이야기들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좀 많이 젖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 좌파 때문에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죠, 그동안에.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윤 대통령,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기업을 키우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어서 우리 삼성이 잘 나가고 있는데 절대 삼성의 이재용 우리 회장님이 이 JTBC 절대 무슨 외삼촌이라고 홍석현이가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절대 삼성에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게 참 핵심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희 좌상단에 보면 내일 광화문에서 대충돌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민주노총과 경찰이 엄청난 대치 구도로 일어날 텐데 여러분 이 내용을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예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주노총은 경찰들이 강경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5.18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폭동이라든지 이러한 사태 소요로 일어나도록 경찰들의 강경 대응을 민주노총은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게 광화문에서 엄청난 소요 사태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심각한 사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기사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31일 이제 20분 지나면 내일이죠? 네, 내일입니다. 내일. 예. 31일 내일이 이제 5월 말일 날이거든요. 네.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예? 대규모 집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진짜 힘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노동운동은 노동 현장에서 해야지 왜 길거리 나와서 그것도 퇴근 시간대 그렇게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합니까? 맞습니다. 예. 참. 다음 기사 좀 쭉 많은데 기사 일단 쭉 한번 같이 본 후에 이 내용을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집회 예고에 국민의힘 맹공 세종대로 민노총 치유의 법권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기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31일 민노총 집회에 캡사이신 준비 불법된 해산 조치하겠다. 선생님, 진짜 아니 이게- 집회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초기에 진압해야 돼요. 못 들어오도록 이게 하지 못하게. 불법된 해산 조치가 아니라 사실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죠? 예. 허가를 안 한 거예요. 불법 아, 집회니까 예. 네네네. 모이면 안 되는데 모이겠다는 거예요. 허가를 해준 적이 없죠. 네. 다음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네. 민노총 내일 전국이 이것도 또 전국 참. 세종대로만 아니고 네네. 동시다발 집회 정부 정당한 파업 아니다. 그 밑에 내용도 좀 노숙 집회 벌인 건설노조 2주 만에 또 집회 정부 불법엔 강경 대응 밝힌 후 첫 대규모 집회 고용부 금속노조에게 정당성 없는 파업이라고 이거 경고장 보냈습니다. 네. 기아차 지부 임금협상 제시한 확정 안 짓고 파업에 들어갔다. 협상을 끝까지 해야지요. 네, 맞습니다. 경찰 불법 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야, 이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진짜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다 보면 광화문 광장이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 패널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그리고 아침 10시 방송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측입니다. 네. 선동이 아니고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이죠. 좌파들은 자꾸 뭐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무슨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찰과 민노총이 대치할 때에 경찰 뒤쪽에서 때로는 민노총을 향해서 특별히 안 좋은 공격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면 몇 명 죽어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어? 내전으로 내란으로 이어지지 않냐? 그런 예측과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번에 경찰에다가 강경 대응하라 해서 인원이 최소한 만약에 이번에 2만 명이 모이겠다고 그래요, 내일. 네. 2만 명이 모이면 경찰은 한 4만 명이 동원돼야 되거든요. 이야. 근데 동원할 만한 경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 진압부대를 이제 기동대를 지금은 그 의무경찰제가 그 없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제 군대에 3년 하듯이 전경 요원들이 군대에 가는 것처럼 경찰에 지원해서 3년 근무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됐어요. 전경제도가. 그래서 이제 순수한 경찰력을 가지고 기동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번에 6개 기동대를 신설합니다. 서울에 6개 기동대를 신설해서 이제 이 병력으로 막고 안 되면 지방에 있는 지방청에 경찰력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국가적 낭비입니까? 노동 현장은 노동 현장대로 지금 이렇게 경제가 마비가 되고 생산업이 전부 다 중단이 된 상황이고 또 경찰력은 경찰력대로 고통을 당하고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아주 초기에 강력하게 진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최근에 청주 간첩단 사건 관련돼서 민노총 간부들 중에 지금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2만 명이 나왔을 때 나오기 이전에 어떠한 선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을지 그리고 그 선동 메시지를 통해서 광화문 광장 한 복판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은 이런 불법 집회를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 강경 대응을 하겠다. 캡사이신을 쏘면서 그리고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불응하는 사람은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내일 저희도 촬영을 나가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이게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처음으로 이제 강대강으로 아예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불법 집회 시에는 캡사이신을 분사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민주노총, 사실 이게 노동개혁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문 받고 움직이는 대체 어떠한 변수가 작용하게 될지 내일 저희도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이 가까운 곳에서 근접해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만 아니고 예. 이번에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 지휘부, 산별 노조가 아니라 네네. 민노총 지부의 조직국장이 연루가 됐다고 지금 됐고 네. 지금 민노총은요 정당한 어떤 노동운동 단체가 아니라 아주 간첩 집단이 됐어요. 간첩 집단들이 간첩 인형 교육 받고 세종에서 뛰어나오는 거 경찰이 보고 있으면 됩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고 발표가 될 때까지 절대로 이거 움직이게 하면 안 되죠.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연봉이 4억이다. 연봉이 4억이나 되는데 왜 저기 와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연봉만 자기가 받는 연봉만이 아니라 예. 판공비 때로는 이야, 뒤로서 쓸 수 있는 진짜. 돈들이 어마어마하죠. 또 투명성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기관이야. 또 다른 권력기관이라니까 민노총이. 맞습니다. 예. 참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노총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참 이게 진짜 다음 기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예. 민노총 또 도심소 대규모 집회 여당 수입한 쓰레기장 될까 걱정이다. 진짜 광화문 집회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밤 늦게 끝나더라도 청년들이 교회 사랑제일교회 청년들이 남아서 그 일대를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하고 새벽에 이제 귀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노총 집회를 보니까요. 목사님 광화문 일대가 오물천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누가 술 먹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술판 버려요. 담배, 술, 술판 버리고 뒤에 길바닥에 다 자빠져 들어놓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아유. 별짓을 다 하니까 고성방가에다가요 밤에 되면 또 이게 이런 어떤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한다면 이건 정부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강경 대응을 나오고 있는 이 다음 기사 자유통일당에서도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유통일당 아니요 그 앞에 이 다음 기사니까 이 다음 기사요. 네, 요 기사요. 네, 우선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집회 집시법 5조 1항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집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집시법 5조 1항이 위배가 되므로 아예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를 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밑에 기사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내려주시면 5개 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명문 규정이 현행 집시법에도 존재한다. 자유통일당이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자 사회 악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3일 민주노총 밤샘 집회에 대하여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앞으로 불법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불법 집회 경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라든가 밤샘 집회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여의치 않아 보인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집회의 자유는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5개 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명문 규정이 현행 집시법에도 존재한다.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회는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의 대상이 된다. 이 조문을 근거로 민주노총 집회는 지금도 얼마든지 금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핵심 내용일 것 같은데 목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주요 간부가 20여 명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민주노총 자체가 예. 이게 이 불법 단체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해체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2003년 13년 1월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해당 압수수색 결과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주한 미군 철수투쟁 등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북한 지령문이 발견되었으며 작년 10월 헬로윈 데이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구체적 구호도 북한 지령문에 적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달 10일 노조 활동을 빙자하여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역대 최다 규모의 간첩 활동을 벌인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되었고 이 중 1명은 지난 20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 교류하며 공작원으로부터 혈육의 정을 나눴다는 표현까지 주고받으며 김정은을 총회장님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내부의 간첩단 규모는 밝혀진 사람만 최소 17명이다.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맞습니다. 예. 간첩단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간첩단이 도심지 집회하도록 허락하면 됩니까?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요, 절대로 안 돼. 전체를 잡아놓지 못하더라도 이 핵심 이 구성원들은 반드시 전부 다 구속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노총 집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국가단체의 어떤 이적행위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슬로건 또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회 자체가 일단 경찰들이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거 내일 현장에서 진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지금 폭풍 전야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일 광화문에서 정말 대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무서운 예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기사를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는 짧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외면했는데 김기현은 이재명에게 손 내민 속내는 뭘까? 최근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도 또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은 국민소환제에서 20명만 서명하면 홍준표? 즉시 홍준표죠. 네네. 즉시 시장직이 멈춥니다. 내려와야 돼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윤 대통령은 외면했는데 김기현이 지금 당 발을 대표가 같이 맞춰가야죠. 맞습니다. 당 대표가 저런 짓 하면 안 되죠. 네. 정부와 같이 손을 맞잡고 가야죠. 근데 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굳이 손을 내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용해서 체급을 높이려 한다는 의심. 네. 넘어가죠. 네, 다음 기사요. 좋은 소식입니다. 네. 윤 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기자회견 지지율 상승세 속에서 소통 행보. 다음 기사가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4.7% 올해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권 총선 승리 가능해졌다. 44%대를 예, 유지하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이 44.7%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보에 따라서 거의 45%인데 이게 점점 또 올라갈 것 같고 전광훈 목사님께서 조직하고 있는 자유마을 3,506개의 조직에서의 효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상당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마을은 일단 강력한 애국 보수 세력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44%에도 아주 노른자에 앉아 있는 분들이죠. 근데 44%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네네. 44%가 되면 예. 중도 성향표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 우파로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중도 성향표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선긋기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미 지지율이 44%라는 것은 순수한 윤 대통령의 지지만이 아니라 애국 세력의 힘이 여기 가미된 겁니다. 포함된 수치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동개혁이 있고 또 최근에 기사가 나왔던 게 기업인들의 77%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그 기업인은 당연히 절대적이죠. 맞습니다. 대기업이나 네. 중소기업의 오너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얼마나 이 문재인 정부 때 치를 떨었겠습니까? 숨을 못 쉬고 살았죠. 줄줄이 사탕으로 감옥에 다녀와야 되고 네.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기업을 절대적으로 밀어주니까 아주 물 만난 고기와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3,506개의 조직을 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 관련해서 장학일 목사님께서 뒤에 이제 언론사들을 좀 조직을 해가지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언론에 대한 평가 이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상이 조금 길어서 이 내용을